자, 거기 이제 4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분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통합을 하려면, 지분통합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A사와 B사가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A사가 돼요.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A사는 이제 B사의 순자산을 이렇게 승계해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순자산을 이렇게 승계해 오는데, 이걸 승계해 올 때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승계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자산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산도 있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어요. 자, 이런 금액들을 전부 다 뭘로 승계하는 거냐면 모조리 다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중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잔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중에 합병한다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도 승계해 와야 되고, 기중에 합병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까 요거만 승계해 오면 돼요. 이렇게. 1999년도 회계사 2차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기중에 합병하는 걸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과 비용을 반드시 먼저 승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상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자산과 부채와 수익과 비용을 가장 먼저 승계하고, 그 다음에 안 맞는 금액을 자본에서 전부 다 나중에 차이를 조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뭐가 되겠냐면은, 거기 예를 잠깐 드러냈는데, 40페이지에 보시면, 4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결합 참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영업권과 부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 각주 13번을 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도 장부가에 있기 때문에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도 반드시 승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지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 밑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A사와 B사의 자본금과 거기 이제 예를 이렇게 들었죠. A사와 B사의 여기 이제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본잉여금이 있고,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본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1,000원과 400원과 1,100원이 됐죠. 1,000원과 400원과 1,100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합쳐서 이게 얼마냐면 2,500원이 됐어요. 자, B라는 회사의 자본은 얼마가 됐냐면 800원, 100원, 1,300원 이렇게 됐으니까 800원, 100원, 1,300원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요게 2,200원이 되겠다고. 자,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거예요. 합병할 때 A사와 B사가 합병을 해서 이제 A사가 됐으니까, 자, A사는 B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다 승계해 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몇 조를 주든지 간에 관계없이 승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승계는 무조건 여기다가 이제 순자산이 있을 거니까 자산도 있고, 여기 부채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저기 있는 자본의 장부가액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자본의 장부가액하고 똑같아요. 자본의 장부가액하고. 근데 자본의 장부가액이 저기 2,200원이니까, 요 장부가액을 쓰게 되면 여기다 2,200원을 쓰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개별 계정과목별로 다 써야 되는데, 다 장부가액을 쓰면은 잔액이 이제 2,20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은 뭘로 있냐면, B사의 자본이 요거 3개가 있으니까, B사의 자본을 그대로 여기다 승계해 오는 거예요. 그럼 B사의 자본도, 여기 자본금이 얼마냐면 800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얼마냐면 100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얼마냐면은 1,300원. 이렇게 승계해 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차가 이렇게 딱 맞게 되죠.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장부가액으로만 승계해 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A사가 B사의 주주들한테, 이 주주들한테 뭘 주냐면은 이 주주들에게 A사 주식을 교부하게 돼요. 자, A사 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이 A사 주식을 교부했을 때 이 교부한 주식의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이 액면가액이 있는데, 이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회사의 자본금하고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40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교부한 A사 주식의 액면가액은 1,000원이다 그랬죠. 지금 뭐란 거냐면은, 자, B사의 자본금이 얼마냐면 이게 800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B사의 주주들이 요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주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주주들한테 1,000주를 교부했다. 그게 1,000주를 교부한 거예요. 그러면 A사의 경우에는 1,000주를 교부했으니까 A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되냐면은 요 1,000주의 액면가액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1,000주의 액면가액이 얼마냐면 얘가 1,000원이라고, 1,000원. 이게?
그러면 어떠한 경우로 하더라도 A사는 회계 처리할 때 자본금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1,000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회계 처리상으로는 무조건 이게 1,000원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40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쯤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발행 주식의 자본금과 뭐냐면은 결합 참여에서 자본금을 비교해 봤죠. 자, 발행 주식의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 이 발행한 주식의 자본금이 지금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결합에 참여한 주주의 자본금이 얼마냐면 800원이잖아요. 결합에 참여한 회사들, 결합 참여 회사, B사죠. 자, B사의 자본금이 얼마냐면 800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발행한 주식의 자본금이 200원이 더 크니까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주주들이 800원짜리 자본금을 갖고 있었던 회사들한테 1,000원을 주고 상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자본거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이에요. 자본거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더 좁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자본금이 결합 참여회사의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합 참여의 자본금이 8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주주들한테 600원어치의 자본금을 이렇게 주게 되면 실제로 800원짜리 자본금을 없애면서 600원짜리를 준 거니까 덜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자본거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본거래 결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자본잉여금 처리하면 돼요. 이게. 근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관련된 자본잉여금과 우선상계하고 부족하면은 차익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걸 그대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손실이 되면 일단 자본잉여금과 우선상계를 해야 돼요. 우선상계.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부족하게 되면 미국 기준에 따르면 그냥 이익잉여금에 차기를 하고서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 근데 지분통합법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그대로 도입한 방법이니까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차기를 하니까 자본잉여금과 우선상계하고 부족하면 이익잉여금에 차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자, 자본금을 여기다 1,000원을 쓰게 되는 거니까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선가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선가 줄이냐면은 가장 먼저 자본잉여금에서 우선 줄이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그럼 자본잉여금에서 줄일 때는 결합한 회사의 자본잉여금에서 줄여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얀색의 분계를 해보면 이거 1,000원이라고 쓰지 말고 800원이라고만 써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본잉여금이 얼마가 되냐면은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되잖아요.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얼마 되냐면 500원이 되죠. 이렇게. 자, 이 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뭘로 만들었냐면 0이 될 때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럼 0이 될 때까지 줄이는데 0이 될 때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이면 돼요. 차변과 대변에 뭘 줄이냐면은 여기다 자본금을 1,000원이라고 씀으로써 200원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00원을 뭘 줄이는 거냐면 자본잉여금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자본금을 200원을 더 늘렸다 하더라도 대처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분계가 돼요. 이걸 네팅하면 돼요. 이제 표를 그려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그 표를 그려서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라는 거냐면은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이렇게 합산을 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합산하는 것이 지분통합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합산을 하게 되면 자 자본금이 얼마냐면 두 개를 합쳐서 1,8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두 개를 합쳐서 500원이 되고 이익잉여금은 두 개를 합쳐서 2,400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게 4,700원 이렇게 되죠. 4,7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결합한 이후에 A사의 자본금이 얼마냐면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A사의 자본금이 A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자, 1,000원어치 자본금이 원래 있었고 이때 결합을 하면서 뭐가 됐냐면은 자본금이 1,000원이 늘어났으니까 이 자본금은 얼마 되냐면 이 자본금은 무조건 2,000원이 돼야 돼요. 어떠한 경우로 하더라도. 근데 자산과 부채는 전부 다 장부가액으로 승계왔기 때문에 자본금액의 합은 언제나 얼마 되냐면 4,700원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합산한 것과 비교해서 A사의 개별재무제표의 자본금은 이렇게 200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요 200원 늘어나는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어디서 줄여야 되냐면은 요 자본잉여금 총계에서 먼저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잉여금 총계에서 줄이면 요게 200원을 먼저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300원이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액은 줄일 게 없으니까 이게 2,400원이 돼요. 그럼 합치면 4,700원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계를 뭐라는 거냐면은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는 A사의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되는 상태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산과 부채는 항상 똑같은 금액을 써놓고 자본금은 어떻게 됐냐면 저기는 1,000원이 2,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을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저기 400원이었던 게 이쪽에 300원이 됐으니까 100원이 줄었잖아요. 자본잉여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자본잉여금을 이렇게 100원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1,000원이었는데 이쪽에 2,400원으로 얼마 늘었냐면 1,100원에서 2,400원으로 1,300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300원을 이렇게 쓰면 회계 처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계산을 하시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예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42페이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분통합법에서는 그 소멸하는 순자산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금, 자본위험, 이익위험을 그대로 다 승계해오는 거예요. 그대로 승계해오는데, 거기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이 회사가, 그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 액면 총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액면 총액이 실제로 소멸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게 되면 남는 거는 초과금은 초과액은 전부 다 자본위험 총액과 이익위험 총액에서 순서대로 차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달하게 되면 미달한 금액을 자본위험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43페이지 예제 7번을 보시면 A사는 2008년 1월 1일 날 B사를 흡사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분통합기업결합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이제 지분통합기업결합에 해당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 표를 그려놓고 하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있는 표를 생각해보죠. 자, A사와 B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의 자본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4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B라는 회사의 대처협에 보면 자본금, 자본위험, 이익위험이 10만원, 2만원, 1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본금이 있고, 자, 자본잉여금이 있고,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자, 이제 A라는 회사 께 있고, 자, B라는 회사 께 있어요. 자, A라는 회사는 얼마가 되어 있냐면, 거기 가로 3번절에 보면, 50만원, 5만원, 30만원 이렇게 됐어요. 50만원, 5만원, 30만원. 자, B라는 회사는 얼마가 됐냐면, 10만원, 2만원, 13만원 됐다고. 자, 10만원, 2만원, 13만원 이렇게 됐어요. 자, 두 개를 단순하게 합계를 계산해보면, 얘가 85만원. 요 합계를 계산해보면 얘가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단순하게 장부가액으로 합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단순하게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합산을 하는데, 단순하게 장부가액으로 합산하게 되면 얼마 되냐면 얘가 600원, 요게 70원, 요게 430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되냐면 1100원이 된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한 요 자본금이 합병한 이후에 자본금하고 딱 일치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합병한 이후에 자본금하고 일치하지 않게 되면 그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분통합이에요. 회계 처리가. 자, 그러면 이제 A사가 합병을 한 이후의 걸 생각해 보세요. 합병을 할 때 거기 요구사항 1번에 오면 1,500주를 교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0주를 교부했다고 얘기한다면 1,500주를 교부했어요. 자, 1,500주를 교부하게 되면 액면가액으로 15만 원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원래 이 회사가 자본금이 50만 원이었는데 1,500주를 발행함으로써 15만 원이 늘어나게 되면 모두 65만 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자본금이 65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B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전부 다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왔기 때문에 자본합계는 항상 얼마가 되냐면 1,100원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 재무제표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A라는 회사의 재무제표, 자, B라는 회사의 재무제표 이렇게 있을 때 언제나 뭐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자산과 부채하고 여기 있는 자산과 부채는 항상 뭘로 합쳤어요? 장부가액으로 합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있는 자본의 장부가액들도 이것도 단순하게 그 장부가액으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가 됐냐면은 자본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 원래 여기 자본금이 50만 원이었고 원래 여기 자본금이 10만 원이었으니까 두 개를 단순하게 합산하게 되면 6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A사가 주식을 15만 원어치 발행해 주는 바람에 이게 65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5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단순 합산한 것보다 나중에 자본금이 이렇게 더 커지면 자본거래 결과로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뭐라는 거냐면은 자본잉여금에서 우선상계하고 부족하면 이익에서 차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만 원이 더 늘어나니까 5만 원이 더 늘어난 거는 자본거래 결과로 손실을 본 거예요. 주주들한테 50원어치를 더 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50원 늘어난 것은 여기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자본잉여금에서 먼저 줄여요, 얘를.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2만 원으로 바뀌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익금에서 줄이는데, 여기서 줄임으로써 다 됐으니까, 이건 43만 원이라고 그냥 끝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회계 처리는 여기 있는 요 금액을, 여기 있는 요 상태에 있는 요 금액을, 자, 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요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차변과 대변에 뭐가 되냐면 순자산이 A사는 기존에 존속하는 회사니까 B사의 순자산이 얼마가 되냐면 25만 원이 됐어요. B사의 자산과 부채가 얘가 25만 원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 줄 때 몇 주를 발행해 줬냐면 15만 원어치 발행해 줬으니까 저희 자본금이 저 왼쪽에 박스 친 거에서 빨간색에서 오른쪽 박스 친 걸로 고치기만 하면 돼요. 자본금 50만 원 65만 원으로 15만 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3만 원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여기 3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300원에서 43만 원으로 13만 원이 늘었으니까 여기다 13만 원을 여기다 이익잉여금이라고 쓰게 되면 지분통합에 관한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요구사항 2번에 보시면 2,000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2,000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가 있죠. 2,000주를. 자, 2,000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발행해 줬을 때 20만 원치 발행해 줬으니까 여기는 50만 원보다 20만 원이 늘어나서 70만 원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70만 원이. 하지만 합친 금액은 언제나 뭐가 되냐면 110만 원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단순하게 합산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여기 단순하게 합산한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 늘어나냐면 여기 10만 원이 늘었죠. 이렇게. 자, 10만 원이 늘어난 거를 어디선가 줄여야 되는데 자본잉여금에서 먼저 줄이는 거예요. 근데 자본잉여금이 여기 7만 원밖에 없으니까 7만 원을 이렇게 먼저 줄여요. 그럼 얼마 되면 0이 되죠. 자, 그래도 얼마가 부족했냐면 이제 3만 원이 부족했으니까 그 경우에는 요 이익금에서 줄인다고. 이익금에서 3만 원을 줄이게 되면 얘가 40만 원이 계산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처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A사의 요거를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본 쪽을. 항상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숨겨오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항상 장부가액이니까 여기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금액 25만 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는 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다 자본금이 여기 2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되냐면 자본잉여금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잉여금이 5만 원에서 뭐가 됐냐면은 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본잉여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5만 원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저기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됐으니까 10만 원이 늘리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10만 원을 늘리면 지분통합에 관한 회계 처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분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셨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표는 언제 그릴 거냐 이거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푸는 법을 얘기해주면 또 외우라 그랬다 그럴까봐.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이.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논리는 저런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저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저런 논리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고 시험장에 가서 하면은 사실 저거 그릴 시간도 없어요. 예?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저거 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분개하는 기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휴머니즘이 자꾸 느껴져갖고 네? 휴머니즘. 참 휴머니즘. 네, 제게 H는 휴머니즘이죠. 아니, 요즘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뭐, 누구에게 H는 뭐 휴먼이고, 누구에게는 히스토리고, 제겐 휴머니즘이죠. 아, 유머인가?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지분통합법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결국 자본금의 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합병당하는 소멸되는 회사가 있는데 소멸되는 회사에 자본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되는 회사에 자본금이 있는데 이 소멸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없애기 위해서 그 주주들한테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해 준 주식에도 자본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액면총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발행 교부하는 주식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요 차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분통합에서는 반드시 주주들과의 거래가 있는 거잖아요. 주주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요 자본과 요 자본금이 차이가 날 때 요 차이는 주주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주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다 뭘로 처리하나요? 자본잉여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덜 주게 되면 이익이 난 거니까 자본잉여금 처리하지만 더 주게 된 경우에는 손실이 난 거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자본잉여금과 상계하고 남는 건 자본조정을 처리한 후에 나중에 이익의 처분으로 상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익이 나면 자본잉여금, 손실이 나면 자본잉여금과 우선 상계하고 남는 건 다 이익의 차기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미국식 방법에 따라서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자본잉여금 처리하면 돼요. 자, 손실이 생기면 자본잉여금과 우선 상계를 하고 남는 금액은 이익의 차기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항상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항상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지 문제가 빨리빨리 풀리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도 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문제 구할 때 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익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지 않고 자산 부채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고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하는데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지 않고 자산 부채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잖아요. 여기서도 자본잉여금을 우선 줄이고 이익잉여금에 차기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익잉여금이 가장 최대한의 금액이 되게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분통합법이 왜 좋은가? 물론 좋은 건 하나도 없지만 주주와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핵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익잉여금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최대한으로 만들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저 표를 그리지 않고 분개하는 기법은 이런 거예요. 예? 저 표를 그리지 않고 분개를 하시려면 여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순자산이라는 금액에 왜 25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 15만 원이라고 써요. 자, 어떠한 경우로 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은 가장 큰 금액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익잉여금이 가장 큰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다 쓰면 가장 커요. 그러면 B사의 이익잉여금이 지금 얼마냐면 13만 원이잖아요. 요 이익잉여금 13만 원을 다 쓰게 되면 가장 큰 금액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대차를 맞추는 거예요. 28만 원으로 이렇게. 2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28만 원을 맞추려면 여기 3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3만 원을 내가 갖고 있는 자본잉여금, 지금 A사의 자본잉여금이 5만 원이니까 요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이 0이 될 때까지 줄이면 되는데 저 5만 원이 0이 되려면 5만 원을 쓰면 0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3만 원만 줄여도 0이 되잖아요. 그래서 3만 원까지만 줄이면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차가 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대차 평균의 원리를 가장 절묘하게 사용하는 화신 같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이 세상에서 회계를 가장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걸 믿잖아요.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가면은 어제도 집에 갔는데 성경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뭐 종이에다 이렇게 막 쓴 거예요. 뭐 성경을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종이하고 볼펜 좀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냅두래 왜 자기 하는 일에 간섭하냐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할 짓이 없다고 그걸 다 쓰고 있어요. 네? 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도 그렇게 믿지들을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밑에 걸 해보세요. 밑에 걸 해보면 자 순자산은 25만 원이에요. 이렇게 일단 무조건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무조건 써요. 20만 원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업을 최대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13만 원을. 이게 자 그러면 사실 대차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33만 원이잖아요. 여기도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33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게 얼마 부족하면 이게 8만 원이나 부족하죠. 얘가 이렇게. 자, 내 자본위험이 0이 될 때까지 줄이는 거예요. 자본위험이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본위험을 여기다가 5만 원을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제 자본위험이 0이 됐는데 그러면 얘를 나머지 3만 원을 이익겸에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분통합에 관한 회계 처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차가워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보 같은 놈이 이게 뭐예요? 차변의 이익겸, 대변의 이익겸이라니까. 그렇죠? 분개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변의 이익겸, 대변의 이익겸.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그냥 네팅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그럼 이쪽하고 분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혹시라도 기중합병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중합병이 나오게 되면 순자산과 다 똑같이 하는데 대신 여기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으니까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먼저 써놓고 나머지 걸 가지고 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그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안 써놨어요. 저게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에 책에다 써놨었는데 이번에 안 써놨어요. 하도 외워서 한다 그러고 뭐라 그랬어. 이제 외우지 말라고 쭉 하라고 표 그려가면서 해보세요. 자, 43페이지에 오면 자 요구사항 3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분통합의 대가로 2,000주를 발행 교부했는데 500주는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12만 원의 자기 주식을 교부했다. 그게 기준에 이제 한마디 나와 있는데 42페이지면 그림 1-20이 있어요. 자, 지분통합을 할 때 반드시 신주를 발행 교부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2페이지면 그림 1-20 바로 위에 보시면 지분통합 기업결합의 대가로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는 얘기는 감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43페이지에 있는 얘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43페이지에 있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제 주식을 줘야 되는데 43페이지에 오면 요구사항 3번에서는 2,000주를 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00주를. 자, 2,000주를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마침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몇 주가 있었냐면은 자기 주식 500주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00주는 자기 주식을 주고 나머지 1,500주는 뭘 했냐면은 신주를 발행 교부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기업회계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자기 주식 500주는 소각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야. 소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발행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각했다는 얘기는 감자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자기 주식이 액면 가격이 12만 원짜리니까 걔를 일단 감자에 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이 대변에 자기 주식이 있죠. 자, 자기 주식 12만 원짜리를 감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액면 가격이 얼마냐면 5만 원짜리니까 자본금이 5만 원을 이렇게 없애고 자, 7만 원을 감자 차손이라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이 없는 상태가 됐죠.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것이니까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자, 순자산이 얼마 되냐면 순자산이 얼마예요? 25만 원. 자, 그런데 자본금으로 몇 주를 발행해줬냐면 모두 2,000주를 발행해줬죠. 2,000주라고 하면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이익금을 항상 최대한의 금액을 써보는 거죠. 이익금이 얘가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를 맞춰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게 자 33만 원이 돼 있고 이쪽이 33만 원이 되는 거니까 8만 원을 줄여야 되죠. 내 자본위험이 0이 될 때까지 줄이는데 내 자본위험이 5만 원밖에 없으니까 자 자본잉여금을 5만 원만 줄여요. 자, 그래도 3만 원이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이익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게 네팅한 거예요. 이렇게. 분결할 때. 그러면 이제 저기는 표 같은 건 안 그리고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야매처럼 보인다는 거죠. 야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죠. 분개나는 수밖에. 자, 이거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사실만 하시면 되게 요 사실만.
요즘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이런 데서는 다 이런 거네요. 그냥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거 기준서의 저 끄트머리에 알고 보면 이제 이게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저기 태백산맥 골짜기에 아무도 모르는 암자에 파는 개고기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딱 찾아서 이게 개고기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그럼 무진장 힘들죠, 그게. 작년도 시험을 보면은 그래요, 회계사 2차 시험 문제가. 그런 것들을 푸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걸 해보세요. 이런 문제 내봤자 기껏해 몇 점인 줄 아세요? 기껏해 2점이에요. 기껏해야. 자, 해봐라. 그리고 합병한 이후에 자본위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분개하라면 이걸 분개를 해야 되고, 뭐 자본위험이 얼마냐 그러면은 실제로 이 표를 그려서 자본위험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도 돼요. 이게 물론 이 분개를 해서 자본위험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도 되죠. 그럼 A사의 개별 자본위험에다가 이 분개를 더하게 되면 자본위험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2차를 대부분 오래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회계사 기출 문제를 금방문에서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다운받아 갖고 그게 어떻게 나오면 이 책에 기출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2차 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하고 한 군데 모아 있을 때 그 위압감하고는 틀려요.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걸 다 보게 되면 공포감이 확 밀려와요. 이게 무진장 길어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자, 45페이지 오면은, 자, 2번에 기타 사항이 있어요. 자, 기타 사항이 있는데, 자, 1번에 합병 관련 비용이 있는데, 자, 합병 관련 비용은 이렇게 마시면 돼요. 무조건 다 비용 처리예요. 지분 통합에서는 무조건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에 보면, 자,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자,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분 통합법에서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통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재고산 평가 방법이 이 회사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라는 회사의 재고자산이 얼마 될 거냐면 재고자산이 지금 얼마냐면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금액은 장부가액이에요. 선입선출법으로. 근데 A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한다면은 후입선출법을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후입선출법에 따른 재고자산이 얼마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 80원이 됐다. 그런 얘기죠. 얘가. 그러면 합병을 하기 전에 지분통합법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회계처리 방법을 일단 통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처리 방법을 일단 통일을 하게 되면 요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80원이라고 일단 수정하고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80원을 가지고 지분통합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매수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요. 자, 매수법에서는 항상 뭘로 하는 거냐면 항상 공정가치로 합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이 100원이라고 돼 있든 80원이라고 돼 있든 간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금액이죠. 공정가치는 지금 판매가격 마이너스 판매 부대비용 마이너스 정상이익이잖아요. 정상이익을 또 빼먹었군요. 예? 어제 얘기했잖아요. 합병할 때 재고자산 쪽에 공정가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실현 가능 가치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순실현 가능 가치 마이너스 정상이익을 뺀 거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려니까 그 사이에 참.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 금액은 항상 뭔가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따라서 매수법에서는 그걸 고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법에서는 공정가치로 하니까 이유가 없는 거고 지분통합법에서는 공정가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법을 반드시 통일을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45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8번에 보면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가로 2번 자리에 보면 A사와 B사는 재고산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재고산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그런데 합병일 현재 재고산 평가액은 다음과 같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장부가액이 8만 원이라는 얘기는 자, B라는 회사가 뭔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800원이더라 그 얘기예요. 8만 원이더라 그 얘기예요. 걔를 뭘로 고쳐야 되냐면은 선입선출법으로 일단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8년 1월 1일 현재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합병 기준일이 2008년 1월 1일이니까 이게 뭐야? 회계 변경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08년 1월 1일 날 뭐랬냐면 회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선입선출법으로 회계 변경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자, 회계 변경을 하게 되면 회계 변경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회계 변경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회계 변경에 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거기 재고자산이, 자, 재고자산 8만원짜리가 이제 10만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이게 2만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곧바로, 자, 2만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회계 변경이 누적효과인데, 이익이익을 직접 가감하니까 이익이익을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기말에 회계 변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회계 처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 1월 1일 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합병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딱 끝내는 거죠. 나중에 뭐 2차 강의 할 때 회계 변경을 그냥 순식간에 분기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회계 변경 시험에 딱 나오게 됐을 때 그거를 뭐 세고라 내고라고 하면 할 시간 없어요. 딱 보면 분기가 딱 돼야 돼요. 그게 그 유명한 관심법이죠. 전설과도 같았던 제 궁예 대왕의 후예잖아요. 이게. 제가 고급 회계를 한 몇 년 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고급 회계 강의 한 2년 됐나 3년 됐나 종합반에서 잠깐 강의한 걸 제외하고는 거의 강의한 적이 없어요. 아주 신선해요. 신선한 게 아니라 어색해요.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만들어놨어. 이래갖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잘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2차 강의할 때 그냥 하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고쳐놨으니까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지분 통화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자, 지분 통화에 관한 회계 처리를 자, 표를 그려서 해도 되지만 자, 표는 집에서 심심할 때 하시고 예? 집에 가면 할 일 되게 없어요. 예. 그러면 그때 심심할 때 하시고 예, 시험장에서는 자, 보면서 그냥 분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자, 자산들이 있죠.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가로 3번에 보면 합병을 이제 B사의 대체표는 다 한 것 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재고상이 장부가액이 8만 원이에요. 자, 근데 고쳤잖아요. 이거 고쳐갖고 10만 원으로 고쳐졌죠. 분개를 해놓고 안 고친 걸로 분개를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건 누가 분개한 거냐면은 이건 B사가 자기 장부에서 회계 처리한 거고, 자, 요걸 회계 처리한 것을 고치면 거기는 대체표에다 얘를 반영하면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라는 거냐면 이제 분개를 하는데, 자, 여기다 재고자산이 얼마 되냐면 재고자산이 1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얼마냐면 32만 원이 돼요. 그 공정거책은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자, 32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부채는 장부가액이 18만 원이 돼요. 자, 부채는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얘가 18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해 줬냐면 가로 1번에 보면은 발행 주식이 두 번째 줄에 보면 1,500주를 발행했는데 자, 액면가액이 100원이니까 15만 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자본금이 얼마 되냐면 자, 15만 원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대차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이익이익은 무조건 전액을 다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이익이익을 항상 최대한의 금액을 이렇게 승계해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익이익이 얼마냐? 거기 보시면 가로 3번의 대차표의 이익이익이 12만 원인데 여기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익이 14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이익이 14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대차를 맞춰보면 이쪽이 얼마냐면 30만에다가 47만 원이 돼요. 여기 이제 42만 원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이 부족했잖아요. 자, 부족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A사가 개별 재무제표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본이익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자본이익이 있으면 자본이익을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얼마까지 줄여야 되냐면 지금 5만 원을 줄여야지 대차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자본이익이 얼마인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2차 시험 문제가 보면 문제가 엉성한 게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차 문제 집 쓸 때는 그냥 자료를 일부러 빼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래요. 아니 그게 원래 오히려 맞는 거예요. 좀 엉성해야지. 일주일 전에 출제원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내는데 완벽하게 검토를 할 수 있나요? 그게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도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는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자기가 가정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 당시로서는 풀어야 되니까. 거기서 손 들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손 들고 물어보면 거기 감독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도. 이게. 자,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없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만 원을. 그래서 이제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네팅해서 9만 원 이렇게 쓰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분 통합에 관한 회계 처리예요. 자, 46페이지에 보시면, 46페이지에 오면은, 가로 3번에 보면 결합참여회사 간의 거래가 있는데, 지분 통합일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결합참여회사 간의 거래는
상계 제거돼야 된다. 거래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분통합법은 기본적으로 소구법에 해당해요. 소구법이라는 건 과거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매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법이라고 해서 이날 현재로 B라는 회사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날 현재 B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쪽 그 회계변경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진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통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아주 구질구질해갖고 과거를 다 켜는 거예요. 지금 둘이 만났으면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구질구질하게 너 과거를 대, 이 나쁜 거사 이러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 그 결합참여 사건에 있죠. 그 과거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던 건, 다른 여자와 사귀었던 그런 거 그거잖아요, 그게. 그것도 다 색출해갖고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이제 지분통합이에요. 그 지분통합은 과거 걸 다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었던 일로.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는 얘기가 매수법은 내가 합병하는 이날 현재로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공정가치로 산 거고 지분통합법은 얘를 언제 샀냐면은 이 B라는 회사가 설립된 그날 살 때 내가 다 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또 긴 얘기가 되니까. 자, 일단은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분통합은 다 소급이고 매수는 전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현행 기준에서는 이제 합병에서만 이런 얘기하고 그 외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46페이지 오면 4번에 재무제표의 작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단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합병을 했으면 지분통합을 했더라도 합병을 했으면 자 2008년도 1월 1일 날 합병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008년도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여기는 A사와 B사가 합쳐져 있는 상태로 재무제표가 작성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럴 때 2007년도를 비교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7년도에는 실제로 A사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때도 지분통합이 이미 된 것이라고 간주해버리고 그리고 A사와 B사를 합친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과거로 다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 또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결합참여회사가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분통합을 반영하지 않는다.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지분통합을 반영해서 이렇게 공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분통합을 반영해서 안 된다. 또 그러잖아요. 차이는 뭐냐면은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올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표시할 때 전기 재무제표는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서 합쳐서 공시하고 아예 이거와 아무 관계없이 만약에 2007년도에 재무제표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A 사건만 가지고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얘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요즘 하도 뭐 단답형도 많고 주관식에서 그냥 OX 문제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도 다 그냥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예. 자, 이제 다음 챕터로 가보시면은, 자, 이제 다음 챕터로 가보시면은,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분할이 나와요, 분할. 제 2장에 보면 이제 분할 회계가 있는데, 제 1절에 보면 분할 회계의 기초가 있죠. 자, 73페이지 오면 이제 분할 회계의 기초가 있는데, 자, 분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건데, 자, 기업 분할과 기업 결합의 차이를 좀 설명해 놨어요. 73페이지에 보시면, 73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2-1을 보시면,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A가 X라는 사업부와 Y라는 사업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Y라는 사업부를 하나 띄어내서 별도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사는 X사업부를, B사는 Y사업부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업 분할이고, 기업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X사업부와 Y사업부를 각각 영위하고 있는 두 회사를 합쳐갖고 하나의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거꾸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아까 했던 A사와 B사가 합병을 해서 A사가 되는 것, 이것이 기업 결합이라면, 합병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는 기업 분할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일단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자, 용어에는 74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이미 세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할에는 뭐가 있냐면 기업 분할과 분할 합병이 있어요. 75페이지에 오면 그림 2-2에 복잡하게 해놨죠, 이게. 짜증이 확 밀려오죠, 이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일단 기업 분할과 분할 합병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분할 합병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분할을 일단 낼 텐데.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X라는 사업부와 Y라는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X라는 사업부를 떼어내서 자,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B라는 회사를. Y라는 사업부를 하나 떼어내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기업 분할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예? 기업 분할. 이거 기업 분할이에요, 분할. 이걸 기업 분할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기업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라는 게 얘기되어 있죠. 자,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건데, 자,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러고 상황이 끝나게 되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사가 B사를 100%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예? 예? Y라는 사업부를 별도로 떼어내서 B라는 회사 하나 만들면, B라는 회사에다가 이게 현물 출자를 한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분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회사의 마케팅 사업부를 분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사를 하게 되면 지분 구조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기업 실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전체의 주주는 누구만 있냐면은 원래 A 회사의 주주 A1과 A2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 A1과 A2라고 하는 주주들이 A라는 회사의 주주인 상태에서 A사가 B라는 회사를 종속회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고요. 물적 분할의 핵심은 뭐냐면 주주들도 모르는 사이에 경영자가 다 해치워버린 거예요. 주주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경영자가. 예? 예를 들어서 웅지에서 우리를 합병하자 그러는데 주주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대표가 혼자 다 해먹었어요. 이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합병 얘기하면 물적 합병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물적 합병이라는 건 없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면 주주들은 몰라요. 자기가 뭐가 됐는지도. 지네들끼리 다 알아서 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랬냐면은 A라는 회사가 Y라는 사업부를 이렇게 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Y라는 사업부의 순자산이 사라지고 대신 B라는 회사의 주식이 여기 발생하게 돼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될 거예요. 이게 100%될 테니까. 그러면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주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A1, A2라고 하는 이 주주들이 A사도 갖고 있게 되고 이 회사들이 B사도 갖고 있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지배 구조 형태로 좀 구분해 봤어요. 76페이지에 보면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거기서 보시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주주가 한 명 더 늘었죠. A1, A2, A3. 자, 3명의 주주가 분할 회사를 갖고 있었다는 게 원래 처음에는 분할하기 전에는. 근데 분할하고 나니까 A1, A2, A3는 여전히 분할 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할 회사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렇게 나눈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런 걸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합병이라는 게 있는데 분할 합병에도 여전히 물적 분할도 있고 인적 분할도 있어요. 예?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 거냐면은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B라는 회사의 이 순자산 Y라는 사업부를 누구한테 한 거냐면은 그 C라는 회사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C라는 회사는 이미 어떤 사업부를 갖고 있냐면 G라는 사업부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에다가 Y라는 사업부를 이렇게 매각한 거예요. 그럼 얘가 물적 분할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1, A2가 되어 있으면은 A1, A2가 자 X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A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A라는 회사는 C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Y라는 사업부가 없애버리고 이게 뭘로 바꿔요? C사 주식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C라는 회사의 기존 주들이 C1, C2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C라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기존 주주들이 C1, C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지배 구조가 뭐가 되냐면 물적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물적 분할 합병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인적으로 되게 되는 경우는 이 주식을 이렇게 나눠줘요. 이게. 이 주식을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1, A2가 뭘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A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 자, C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 그런데 C라는 회사의 주주들은 또 있죠. 누가 있냐면은 C1과 C2라는 주주가 있는 거죠. 그럼 C라는 회사의 주주는 A1, A2, C1, C2 이렇게 되는 거고, A라는 회사의 주주는 A1, A2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분할합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업 분할이에요. 기업 분할에서 우리는 분할 회사와 분할 신설 회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7페이지에 보시면 물적 분할이 있는데, 자, 이제 회계 처리적 성격이 뭔지를 아시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어떤 회계 처리적 성격이 필요한 거냐면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회계 처리적인 성격이 뭔가? 자, 회계 처리는 누가 할 거냐면 분할 회사가 할 거고 분할 신설 회사가 할 거예요. 주주들은 뭐래요? 주주들은 그냥 수첩에다 적어 놓죠. 그렇죠? 수첩에다가 이 회사가 바뀌었네. 그리고 적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주주들은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는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이제 물적 분할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물적 분할인 경우에 회계 처리의 성격이 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죠. A1, A2라고 하는 주주가 A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A라는 회사가 다시 B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A1, A2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자기네들은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네들이 뭘 알아요? 뭐 어느 날 지네들이 공시해서 합병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런 거죠. 분할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코스닥 기업 주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느 날 그 회사에서 뭐 벌어지는지 내가 알 거야 뭐예요. 알려주지도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A라는 회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Y라고 하는 사업부를 별도로 떼어내서 요거를 B라는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A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B사에다가 Y라는 사업부에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한 거라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인 경우에 A사의 입장은 뭐냐면 현물 출자라는 거예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걸 한 거예요. 이렇게. 자, B라는 회사는 뭘 한 거냐면 현물 출자를 받은 거예요. 현물 출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현물 출자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회계처리상으로. 그럼 현물 출자를 하고 현물 출자를 받았다면, 자, B라는 회사는 뭐가 된 거겠어요? 차변과 대변에 자본금과 초과금이라고 하는 걸로 모르겠어요. 네? 현물 출자를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Y라는 회사의 순자산을 받은 거죠. Y라는 사업부에 자산과 부채를 여기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산과 부채 전체를 포괄해서 한꺼번에 탁 받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일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주식을 발행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현물 출자잖아요. 유형자산의 현물 출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는 뭘로 봐요? 토지의 공정가치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Y라는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계산을 해서 자, 그 금액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쪽에서 현물 출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란 거냐면은 Y라는 사업부를 다 팔아서 현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현금으로 B라는 회사에다가 출자를 한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자, Y라는 사업부에 있는 모든 자산 부채를 다 팔아요. 뭘 받고 파냐면은 자, B라는 회사의 주식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B라는 회사의 주식을 받고 얘를 다 팔아버려요. 근데 얘는 뭘로 판 거냐면 공정가치로 판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Y라는 사업부의 공정가치가 B라는 회사의 취득원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발생하겠어요? 처분익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현물 출자가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숫자를 넣어서 해보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회계 처리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적 분할은 뭐가 된 거냐면은, 자, 현물 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인적 분할을 생각해 보세요. 인적 분할. 자,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물 출자라는 사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물 출자가 변하지 않는데 이 Y라는 사업부를 없앤 대신에 뭐가 됐냐면은 여기는 뭐가 됐어요? B라는 회사의 주식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대처대조표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처대표 순자산이 자, X라는 사업부의 순자산과 Y라는 사업부의 순자산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Y라는 사업부의 순자산을 B사에 현물 출자를 하잖아요. 현물 출자를 하면서 이 Y라는 사업부의 모든 순자산이 뭘로 바뀌냐면은 B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면은 물적 분할이 되는 거고,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주주한테 공짜로 나눠줄 리가 없잖아요. 주주한테 나눠주게 되면, 그냥 주게 되면 배당이 되니까, 배당하려면 배당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주들한테 주식을 뺏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뺏고 줬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주주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자, 나눠주면서 뭘 하게 되는 거냐면은, 나눠주면서 주식을 받는 거예요. 주식을 받고 곧바로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각을 해요, 소각을. 소각을 하게 되면 감자가 되는 거니까, B라는 주식을 감자 대가로 해서 주식을 소각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감자 차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냐면, 현물 출자라는 거에다가 유상감자를 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77페이지에 보면은, 77페이지에 보면 물적 분할에서는 그림 2-4를 보시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회사가 순자산을 매각한 거예요. 장부가액이 있는 걸 공정가치로 매각을 해서 그거를 주식을 산 거고, 따라서 그 주식은 순자산 공정가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신설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때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하면서 주식을 발행해 준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보시면 79페이지에 있는 인적 분할에서는 뭘 한 거냐면은, 인적 분할에서는 거기 그림을 보시면, 분할신설에서는 공정가치로 그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런데 분할회사인 경우에는 뭐냐면은 주식, 순자산을 매각을 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유상감자의 대가로 해서 감자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을 한번 잘 그렸죠? 한참 생각해서 그린 건데.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78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에 있는 물적 분할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물적 분할을 먼저 생각해 보면 자산과 부채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뭘 팔았냐면은 거기 있는 나라고 하는 사업부를 다 팔았어요. 그럼 나라고 하는 사업부의 유동자산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팔아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팔아야 되냐면 거의 비유동 부채가 있으니까, 자, 비유동 부채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요만큼이. 그러면 유동자산이 10,000원, 비유동자산이 10,000원이니까 얘가 10,000원, 얘가 10,000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사업부 납계 5,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매도관한증권 평가액이라는 금액이 1,000원이 있는데 가로 2번에 보시면 제일 끝에 보면 매도관한증권 평가액은 나사업부의 비유동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비유동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매도관한증권 평가액이에요. 그러면 매도관한증권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도 없애버려야 되죠. 얘를 팔 때 처분 손익과 상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뭐란 거냐면 처분한 거예요. 공정가치로. 자, 그럼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자, 유동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10,000원이라고 했어요. 자,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했냐면 거기 15,000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공정가치가 얼마냐면은 5,000원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지금 얘하고 얘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한다고 얘기했고 얘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 되냐면은 25,000원에다가 여기 5,000원을 차감하게 되면 여기 20,000원이 계산되잖아요. 이렇게. 요 20,000원이 나라는 사업부의 순자산 공정가치예요. 그러면 얘를 얼마에 팔아버렸다는 얘기냐면 20,000원에 팔아버리고 그걸 가지고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B라는 회사의 주식이 여기다 쓰여지겠죠? 얼마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20,000원이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의 공정가치가 20,000원이니까 얘를 20,000원에 팔고 현금으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 보면 B사 주식이 지분법 적용 투자수익 20,000원이 계산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처분 손익은 인식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처분 손익은 없고, 자, 요거에 대한 처분 손익도 없잖아요. 이제 요거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니까 처분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10,000원짜리를 여기 1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의 처분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5,000원의 처분이익은 평가손익과 상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처분이익이 6,000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유동자산 처분이익이 얼마 되냐면은 얘가 6,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개념을 그냥 현물 출자의 개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분할 신설회사 입장은 뭔가 이거죠.
자, 분할신설회사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분할신설회사. 자, 분할신설회사 입장을 생각해보면, 분할신설회사는, 자, 순자산을 이렇게 다 사온 거예요. 뭘 사왔냐면, 유동자산도 사오고, 자, 대변에, 자, 비유동 부채도 사오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도 사오고, 그 다음에 뭐도 사와요? 자, 평가액도 사오는 거죠. 이게 다 사오는 거예요. 얘네들을 사오면서 나는 뭘 했냐면 주식을 발행해줘요. 현물 출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자본금, 초과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 오는데 주식의 액면가가 얼마냐면 가로 2번에 보면 보통 주식 75주를 줬으니까 액면가 100원짜리니까 7,500원이 돼요. 자, 이게 7,500원짜리 주식을 이렇게 준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식의 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지금 2만 원인 거예요. 여기 2만 원. 얘를 2만 원에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준 거죠. 그럼 주식의 발행가액이 얼마겠어요? 주식의 발행가액이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2만 5천 원, 12,5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죠. 그렇죠? 얘를 샀다는 게 공정가치로. 예? 저걸 생각해 보세요. 유형자산에서의 현물 출자. 예? 현물 출자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그래서 하면 이게 다 공정가치라는 거 아실 거 아니겠어요? 공정가치 10,000원. 자, 공정가치 얼마예요? 5,000원. 공정가치 15,000원. 자, 공정가치 0. 이거죠. 매도가는 증권 평가액은 공정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걸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인적 분할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인적 분할은 현물 출자에다가 이 회사는 개념적으로 인적 분할은 뭐냐면은 A라는 회사는 뭐냐면 현물 출자에다가 뭘 한 거예요? 유상감자를 한 거예요. 유상감자를 이렇게 한 거고. 자, B라는 회사는 뭘 한 거냐면 현물 출자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할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거기 79페이지 오면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과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림 2-5 바로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과 그 다음에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림 2-5는 자,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오면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림 똑같은 그림 같잖아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예?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은 그냥 참고로 그려놓은 거니까 그림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자, 이 그림은 이제 보기 쉽게 하려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자, 분할에서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과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건데, 자, 지분율에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저번에 얘기했던 합병할 때 매수냐 지분 통합이냐 이런 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분할 전과 분할 후가 있어요. 분할 전과 분할 후가 있어요. 분할 후가 있죠. 자, 지금 A라는 회사의 주주가 있어요. 그냥 삼성전자라고 해보세요. 제가 늘 삼성전자 얘기를 해요. 그냥 얘기하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 삼성전자에는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애니콜 사업부가 있고, 자, 썸콜 사업부가 있어요. 노콜 사업부도 있어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애니콜과 전화 한 통 안 걸려는 노콜과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썸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맞긴 맞나요?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익이 무진장 많이 나는 사업부. 이게 사업부. 이게 그럭저럭한 사업부. 이거 망해가는 사업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주주가 셋이 있잖아요. 예, 이건희 일가와 이씨 일가와 예? 어제 그 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리완, 리투 이건 다른 거예요. 예, 리씨 일가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있죠. 예, 포리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요 세 명이 있는 거죠. 세 명이. 자, 이 세 명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분할해서 나눠주기로 하는 거예요. 자, 분사를 했는데 애니콜 사업부 회사 하나, 예? 애니삼성, 썸삼성, 노삼성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회사가. 나눠질 때 회사가 너무 많으면 썸을 없애도 좋아요. 나눠주는데 자, 나눠줄 때 지금 어떻게 나눠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나눠줄 때 지배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배구조가 A1, A2, A2, 3라는 게 이 사업부별로 어떤 사람은 애니콜 사업부, 어떤 사람은
썸콜 사업부, 어떤 사람은 노콜 사업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부가. 그렇죠? 그게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에 다 삼성전자로 갖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나눌 때 거기 보면 지분율에 비례하는 것과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지분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세요. 2대 7대 1 이렇게 돼 있다고. 너무 많다. 1대 7대 2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외국계 회사죠, 이게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제 1대 7대 2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애니콜 사업부는 누구 거예요? 이씨 거죠. 미쳤어요? 남한테 주게? 자기네가 하자요. 근데 외국인이 반발하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썸콜을 주죠. 우리 개미들은 떠드니까 그냥 노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이 세 가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눠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애니콜은 여전히 전화가 잘 오죠. 이게 콜센터 회사예요. 예? 전화가 자주 오고 그러는. 그러면 이제 애니콜 사업 부분이 굉장히 잘 돼요. 애니콜 사업 부분이 여전히 잘 되죠. 이게 뭐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효익인 거예요. 어제 합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위험과 효익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이 노콜 사업부가 안 되는 건 뭐야? 이 회사의 위험이죠, 위험. 그러면 효익이 있어요. 이 회사가 점점 전화가 폭주하는 거야, 이게. 자, 분할 전에 이 폭주하는 이 효익을 이들은 이 셋이 있잖아요. 리하고 포리너하고 개미들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셋이서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1대 7대 2의 비율로 행복했다고요. 이게 1대 7대 2의 비율로 행복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분할을 그래서 이제 행복감이 행복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들은 불행해요. ends.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자, 분할을 했어요. 분할했는데 이 자식들이 지가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무진장 바빠요. 맨날 전화 오기 때문에 전화 받느라고 바빠지니까 온 가족이 다. 우리 전화도 안 와요. 맨날 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애니콜 사업부가 장사가 잘 된다고 앞집에서 그러잖아요. 자, 그 행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의 행복.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포리너의 행복감, 불행이죠. 네? 아니, 가질 뻔했던 걸 못 갖는 게 불행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행, 우리야 뭐 어차피 자포자기하고 있는 심정이니까 그냥 슬픈 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 전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 왜 달라졌느냐? 이 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각 사업부들의 위험과 효익을 이 개비들하고 이 포리너하고 또 외국인하고 이 둘이서 이 실가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위험도 팔고 효익도 팔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이씨 일가들은 뭐 산 거야?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위험과 효익을 자기가 사들인 거예요. 이렇게. 애니콜 사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면 썸콜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과 효익은 이 포리너들이 우리들하고 이씨 일가들한테 자기가 사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분할 전과 분할 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다른 사업부별로 갖고 있었던 위험과 효익을 주주들끼리 서로 사고 판 거라고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 자, 매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분율에 따라서 비례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1대 7대 2의 비율로 나눠가졌더라면, 여기도 1대 7대 2, 여기도 1대 7대 2 나눠가졌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똑같이 1대 7대 2의 비율로 행복했겠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지분율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분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통합. 그러면 우리가 분할에 관한 회계처리를 할 때, 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은 매수법에 따르고,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은 지분통합에 따른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말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쓰냐면은 회사가 분할된 것은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한 거거든요. 매수한 게 아니라. 매도한 거잖아요. 팔아버린 거잖아요. 산 게 아니라. 사는 게 매수라면 파는 건 매도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되면 매도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분 통합이 있는데 통합을 한 게 아니죠.
통합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안 통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 언플링법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아유, 반대말을 쓰면 앞에다 안자를 쓰면 다 반대말이 되잖아요. 안플링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분 해체법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름에. 이름에는 지분 통합과 매수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매수와 지분 통합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은 채 뭐만 얘기했냐면은 그 형식만 갖고 왔어요. 본질만, 실질만. 그래서 이 매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랑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가치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매수 기업 분할. 얘를 뭐 지분 통합 기업 분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지분 통합 기업 분할 이상하잖아요. 통합 분할 이게. 자, 그 뭐라고 하든지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회계 처리할 때 핵심이 뭐냐면은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은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거기 80페이지에 그림 2-6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은 얘기가 뭐가 돼 있어요. 그 그림 2-6에서는 주식을 취득했을 때 장부가액, 분할 신설에서도 보면 장부가액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앞쪽으로 가보시면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에서는 다 뭐예요? 공정가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금액의 크기, 그 박스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지 다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크기를 좀 다르게 만들 걸. 자, 어차피 페이지가 다르니까 비교는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뭘 한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핵심은 이런 거예요. 현물 출자에 유상감자를 하나 더 얻은 게 인적 분할이에요. 그러면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은 현물 출자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물적 분할하고, 자,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공정가치로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뭘 하나 더 해야 돼요. 유상감자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이라면,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공정가치로 해야 되죠,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과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은 회계처리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둘 다 공정가치로 하는 거니까. 얘도 뭐가 된 거냐면은 얘를 공정가치로 처분해서,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일단. 거기에다가 뭘 한 거냐면 유상감자를 한 거라고요. 자,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유상감자의 대가로 해서 감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을 이렇게 줄여야 되죠, 얘가 이렇게. 자본금을. 그러면 거기 80페이지의 예제 2번은 앞에 있는 얘랑 똑같은 예예요. 앞에 있는 얘랑 똑같은 얘인데 거기 81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보면 원하는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교환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이에요. 원하는 주주들한테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총 발행 주식의 50%를 소각했다고 했으니까 80페이지에 보면 예제 2번에 가로 1번을 보면은 그 자본금이 15,000원인데 그 중에서 반이 됐죠. 자, 15,000원에 반이 됐으니까 이게 7,5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2,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가 됐냐면은 얘가 감자차손이라고 이렇게 계산된 거죠. 감자차손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뭘로 했냐면 지금 공정가치로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공정가치로 처분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감자 대가로 해서 감자차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회계처리가 똑같은 거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을 보시면, 자,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이 요구사항 2번에 있죠. 자,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얘를 무조건 뭘로 해야 돼요? 공정가치로 판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하셔야 돼요. 자, 장부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처분익을 인식하지 않고 이 순자산을 없애는 동시에 주식을 뭘로 사냐면 장부가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을 다 네팅해버리면 얼마 돼요? 14,000원이 되죠, 얘가 이렇게. 이 14,000원짜리 장부가액을 감자의 대가로 해서 감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돼요? 이게 3,500원이 되죠. 6,500원이 되죠. 이렇게. 장부가액이냐 공정가치냐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는 뭐가 되냐면, 자, 이쪽에서는 감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감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이쪽에서도 무조건 뭘로 해야 되면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장부가액, 얘도 장부가액. 자, 얘도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장부가액으로 해요. 장부가액으로 무조건 승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죠. 자, 장부가액이 얼마에 1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이게 6,500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장부가액이냐 공정가치냐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물적 분할이 있고, 자,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인적 분할. 자,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자, 지분율에 비례하든 비례하지 않든 간에 인적 분할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상감자가 포함된 것이다. 그게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요만큼은 무조건 뭘로 하냐면 다 공정가치로 하고, 자, 지분율에 비례하는 인적 분할만 무조건 뭘로 하는 거냐면 얘만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공정가치로 하고 그리고 끝내는 거죠.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낼 거라니까요. 물론 제가 내는 건 아니죠.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 보면은 갑자기 느낌이 확 와요. 그분께서 전달을 해줘요.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합병보다는 분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합병은 이제 막 개정되려고 하는데 작년에 영어처럼 야 이제 마지막인데 이러고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물론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역시 분할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죠. 자 82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에 보면 분할합병이 있는데 자 분할합병은 그 밑에 보시면 분할합병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이 분할합병은 무조건 분할합병회사의 형태에 따라 가는 거예요. 분할합병회사에서는 기업인수미 합병하는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서 매수법이나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매수법이나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매수법은 무조건 공정가치, 지분통합은 무조건 장부가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도 거기에 따라야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자, 분할회사가 있는데 A사가 분할회사죠. 자, C사가 있는데 분할합병회사예요. 이 분할합병회사가 매수기업결합에 해당하면 매수법을 적용해야 되고 지분통합기업결합이면 지분통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A라는 회사는 뭘 해야 되냐면은 B, C라는 회사가 매수법에 따르게 되면 나도 매도법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판회사 입장이지 합병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입장에서 매도라고 매도. 그렇기 때문에 매수법을 공정가치로 하는 거니까 나는 매도도 공정가치로 하는 거예요. 자, 지분통합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매도도 뭘로 해요? 지분통합으로 하죠. 지분 분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기업 분할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 장부가액이냐 공정가치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합병이든 분할이든 뒤에 나오는 연결이든 결합이든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장부가액으로 할 거냐 공정가치로 할 거냐. 그게 매수와 지분통합의 차이인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합병하고 분할해서를 제외하고는 이제 장부가액으로 하는 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 뭘로만 해요? 무조건 공정가치로만 하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도 묻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 기준서에 있는 사례인데, 해석에 있는 사례인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낼 거라고 봐요. 그 이상 뭐 낼 것도 없고. 자. 다음 챕터로 한번 가보시면 이제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 뒤에 연습 문제들은 별로 어려운 것들 없어요. 그냥 연습해보라고 그냥 해본 거고, 그냥 직접 그 2차 책으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연습 문제는 그냥 연습해보라고. 심심할 때 하라는 거예요. 이 연습 문제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3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